그날 아침 집 벽지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보다 먼저 제 심장을 찢은 것은 낯선 진동이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진동하던 작은 금속 덩어리를 꺼냈을 때 화면에 뜬 단어 하나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야반도주. 제 남편이 숨긴 세컨드폰, 그 안에 일정표 맨 위에 적혀있던 오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믿어온 30해가 티끌처럼 부서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하수구 냄새가 골목을 타고 올라오고 겨울엔 기름 보일러가 자주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런 삶에 핀 한 가지 희망이 재개발 입주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구청 공고를 읽고 조합 총회에 참여하고 공문의 낯선 용어들을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제 남편 영수는 투박한 손으로 제 메모장을 넘겨보곤 했고 그 손이 언젠가 새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나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버텨온 세월이 그 한 장의 입주권에 실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두어 달 전 저는 동창회 재회에 나갔습니다. 젊은 날 함께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을 뛰던 친구들이 이제는 무릎을 부여잡고 안부를 묻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엔 낙엽을 모아 하트를 그리던 장난꾸러기였는데 지금은 구청 주택과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요즘 재개발 구역 주변에 어수선한 일들이 잦다며 낯선 계약과 사설 중개인의 유혹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부쩍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던 어느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시장 비닐봉지가 맨바닥에 부딪혀 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밤 이후로 남편은 샤워 중에도 허둥대며 무언가를 확인하듯 욕실 문을 자주 열었고 재킷 안주머니를 5번은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손이 무얼 감추고 있는지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쌓아 올린 신뢰를 손바닥으로 털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물을 머금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진동이 났고 저는 그 세컨드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엔 낯선 이니셜들이 줄지어 있었고 문젠 매입, 명예, 이행 같은 단어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고정된 메모에 야반도주라는 글자가 있었고 그 아래엔 시간과 장소, 낯선 버스터미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핏기가 가신 손으로 그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골목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203호 아주머니네가 어느 날 밤 가전제품을 싹 비우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2층에 살던 젊은 부부는 벽지 뜯김 그대로를 남겨둔 채로 이삿짐 트럭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재개발을 앞두고 조건을 맞춘다며 바쁠 때 누군가는 빚을 피해 야반 도주를 감행했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도장을 찍고 사라졌습니다. 그 틈새로 브로커니 컨설팅인이 하는 생소한 직함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자꾸 더 작아지고 전화기 화면에 뜬 숫자가
제 심장 박동과 속도를 맞출 때마다 한 발짝 하늘이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컨드 폰을 몰래 충전해두고 차마 열어보지 못한 메시지들을 밤마다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약속 시간들의 나열, 송금 확인, 도장 맡김 같은 메모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긴 음성 메시지를 듣지 못한 날이면 저는 새벽 4시에 깨어 욕실 매트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휴대전화로는 짧게 통화했지만 세컨드 폰은 유독 장시간 통화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화 상대 목록 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불시의 돌처럼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동창회 재회에서 다시 얼굴을 본 매무새 곱고 목소리, 저음의 그 미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단정은 독이라고 말하며 제 뺨을 양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남편이 작은 금고를 열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뒷모습을 보고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금고에는 인감과 통장, 무엇보다 재개발 입주권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사라지면 우리 삶이 날아간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고 저는 부엌등을 켜지 않은 채 식탁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발 뒤꿈치를 바라보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문턱에 벌려져 있고 세탁기에 넣어두었던 셔츠는 물을 잃은 채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고 세컨드 폰엔 알람이 한참 울린 뒤였습니다. 알람 제목은 여전히 야반도주였습니다. 저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저장한 통장 앱에 로그인해 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굴삭기가 우리 골목 입구까지 진입한 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붉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주민센터에서 보낸 이주 안내문이 들창처럼 펄럭였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에 서류와 사진첩을 넣으며 우리 삶의 결이 찢겨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손바닥 사이에서 같이 뒤섞였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릴까 문턱에 귀를 대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세컨드 폰으로 미정의 번호를 눌렀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단 한 번 통화음이 이어졌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리는 듯해 저는 끝내 끊었습니다.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자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재개발 입주권을 현금으로 사겠다며 카드 명함을 건네고 밤이면 모르는 번호로 계약과 독촉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날아들자 제 다짐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한밤중에도 저는 거실 불을 켜두고 의자에 앉아 바닥에 금을 세다가 동이틀 무렵에서야 어깨를 말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주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던 삶의 윤곽이 전자음 하나에도 흔들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 낯선 발자국이 늘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인간을 얼마나 왜소하게 만드는지 그 무게를 전보다 생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훅처럼 날려 패도 진실은 돌처럼 묵직하다는 것을. 결국 저는 동사무소 상담 창구에서 인상 좋은 젊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개발 입주권 상태를 조회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변동도 없었습니다. 그 답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깊은 구렁에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변동이 없다는 말은 변동을 만들기 위한 준비만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세컨드 폰에 저장된 일정표 중 버스터미널 주소를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분주한 발소리와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 매캐한 튀김 냄새 속에서 저는 남편의 뒷모습 같은 사람만 15번쯤 보았습니다. 손목시계 분침 소리는 제 분노를 쫓아가며 재촉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옷장에서 제 어머니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사가 가까워지며 살림을 덜어야 했고 어머니가 남기고 간 엽서와 오래된 보자기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유품 정리라는 말이 참 멀게만 느껴졌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생생했습니다. 상자 둘째 층 유리병 밑에서 저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남편의 필체와 닮은 메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인감 봉인, 임시처분, 담보, 금지 신청 같은 법률 단어들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 구석에 이름 하나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행정적인 사실만을 확인했습니다. 통화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저는 몇 가지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명의와 자신의 명의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절차를 밟았고 입주권의 권리 변동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가처분이 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공식 서류상으로는 우리 것이 어디로 흘러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금고는 비어 있었고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노인이 신분증 대신 병원 진료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이 제 남편과 일치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온몸이 유리장처럼 깨지는 기분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차가운 창백함 속에서 저는 남편의 오래된 흉터와 귀 옆에 검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인은 평소 앓던 질환의 악화였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린 숨결 앞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발등으로 새는 눈물만이 바닥에 미세한 먼지를 품었습니다. 숙박업소 카운터에서 저는 남편의 작은 가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코트, 반쯤 먹다 만두유, 그리고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에는 제가 알던 그 투박한 글씨로 몇 가지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생 민준의 이름, 기록되지 않은 차용금, 보증인 인감 요구, 그 뒤에 굵은 글씨로 거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라는 이름 옆에라기보다 MJ라는 이니셜 옆에는 더 촘촘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세컨드 폰 통화 목록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엉뚱한 상상을 불러일으킨
제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은 미정이 아니라 MJ, 즉 민준과의 통화를 그 알파벳으로 표기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자 정희와 함께 검토했던 절차 메모가 나왔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번호와 제출 일시, 대리 서명 금지 요청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몇 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제 해석으로 남편은 제 동생의 빚 독촉에 입주권과 인감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고 제가 연루되지 않도록 일부러 금고의 서류를 챙긴 뒤 일시적으로 모습을 감춘 듯 했습니다. 야반도주라는 표현은 그가 스스로 붙인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컨드 폰으로 중간자들과 통화하며 그들의 요구를 알아냈고 동시에 정희의 도움을 받아 제 명의와 입주권에 잠금 장치를 걸어둔 뒤 버스터미널에서 약속을 벌써 엎어버리고 혼자 다른 숙소로 몸을 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몸은 한계를 넘었고 작은 숙박업소 침대 위에서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안고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빛깔은 제가 알던 우리 집 거실 커튼 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느낌으로 계단참에 앉아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을 오래도록 쳐다보았습니다. 미움과 의심이 제 마음을 어떻게 잡아먹었는지, 지난 며칠간의 밤들이 제 눈을 얼마나 좁게 만들었는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 묻고도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저를 교란시켜 지키려 했던 선택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구청에서 제 이름으로 된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절차가 유효했고 재개발 입주권은 어디로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따라 이주 지원금을 신청했고 임시거처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작은 탁자에 남편의 공책을 올려두고 한 장 한 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세컨드폰은 전원을 끈 채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화면 속 단어들이 제 심장을 찢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은 다르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사가 완료되던 날, 저는 동창회 재회 자리에서 웃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재개발이란 거대한 톱니바퀴가 도는 동안 누군가는 기회를, 누군가는 함정을 만나고 또 누군가는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오해합니다. 저는 남편의 작은 필체와 그가 남기고 간 얇은 코트를 언제까지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이 진실이 언제쯤 제 앞에 놓였을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왜 저를 믿지 않았느냐고, 왜 혼자 견디려 했느냐고, 왜 내 마음에 칼을 들이밀어야만 했느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쩌면 그도 제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쉽게 의심했느냐고요? 여기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강한 훅을 던졌습니다. 제게 가장 무서운 도둑은 문고리를 돌리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의심과 공포를 몰래 들이며 빚을하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한 장이 사랑과 가족,
신뢰와 선택을 통째로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 시험대 위에서 제가 부서지지 않으려면 한꺼풀 더 두꺼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의심을 한 번은 물러앉히고 손을 뻗어 사실을 만지는 용기 말입니다.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골목 이면 도로의 바람소리가 귓바퀴를 훑습니다. 젊은 날의 저였다면 쉽게 모른 척 넘겼을 이야기들이 이 나이에 저는 이렇게 길고 깊게 남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노트에 매일 2줄씩 마음을 적습니다. 오늘 의심한 것 하나, 오늘 믿어보려 한 것 하나. 사소한 것들이 모여 저를 단단하게 지켜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돈된 새집 현관에 서서 남편에게 말하듯 속으로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것은 결국 제 미래였다고. 그러나 다음 생에는 제 손을 먼저 잡고 함께 말해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러자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세컨드 폰을 숨기고 야반 도주처럼 보이는 흔적을 남기며 떠났다가 유품 정리 속에서 뒤늦게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선택을 용기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